구청 복지관 2층 음악실에는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옥은 오늘도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가방 속 악보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말동무라곤 텔레비전뿐이었죠. 그래서 시작한 합창단 활동이 이제는 일주일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음악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소프라노 파트 자리에 앉으려는데 베이스 파트 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이 악보 혹시 떨어뜨리신 거 아니세요? 돌아보니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 어르신이 악보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옥은 가방을 뒤적이다 자신의 악보가 한 장 부족한 걸 알아챘습니다. 아이고, 제 거 맞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악보를 건넸어요.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파트에서 노래해요. 연습이 끝나고 정옥은 1층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국자로 국을 퍼주고 반찬을 나르다 보니 어느새 손이 익숙해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까 인사했던 기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도 봉사하세요? 예, 일주일에 2번 나와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두 사람은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 문을 나섰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시장 쪽 국밥집 아세요? 거기 음식이 괜찮던데 같이 가시겠어요? 정옥은 잠깐 망설였지만 혼자 먹는 밥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악보도 주워주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 제가 사야죠. 시장 안쪽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따끈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서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보냈어요. 가남이었죠. 정옥은 숟가락을 든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국밥을 떠먹었어요. 자식은 있으세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요. 선생님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해요. 기석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다 은퇴했거든요. 그때는 바빠서 애들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합창 연습 후 자주 만났어요.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두 분 사귀시나 봐.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이 더 귀한 법이지. 복지관 합창단 사람들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기석 선생님 덕분 아니에요? 정옥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가을날 기석이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혼자 살기 큰 집이라 관리도 힘들고요. 정옥은 그의 말뜻을 알아챘어요. 선생님, 그게 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방 쓰면서 서로 건강이나 챙기고요. 기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혈압약도 잘 안 챙겨 먹고 밥도 대충 때우고 살거든요. 정옥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정옥은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그 방 아직 비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기석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요. 언제 오실래요? 다음 주쯤 짐 정리해서 갈게요. 정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봄이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석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장남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 좋은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일단 알겠어요. 지금 바쁜 시간이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태수는 기석의 말을 끊고 본인 할 말만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태수는 회사 법무팀 동료를 불러 세웠습니다. 형, 부모님 재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부모님 재혼하신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알아둬야지.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잖아. 당연히 권리가 생기지. 특히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받아가는 비율이 더 많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일이 복잡해지네? 그럼 막을 방법은 없어? 혼인 전 재산분할 약정이나 상속포 기각서 같은 걸 받아두면 되긴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고.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요구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관계는 무슨, 재산부터 지켜야지. 태수는 목소리에 화가 나 있었어요. 태수는 그날 저녁 여동생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아버지가 재혼하신다는데 너는 알고 있었어? 어머, 아버지가?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여자래. 이름은 정욱이라던가. 아버지 노망 나셨나?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미정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오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연락한 거야.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다음 날 남매는 아버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신 건 맞죠? 글쎄,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시던데. 태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요즘 노년층 타깃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다잖아. 미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검색했어요. 오빠, 이거 봐요. 황혼 재혼 사기 특집. 영상 속에서는 재산을 노린 재혼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말에 남매는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욱이 차려놓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애들아, 왔구나. 정욱 씨가 음식 좀 준비했어. 기석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온 건 식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태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재혼 얘기 좀 해야죠.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이정욱 씨라고 불러. 그 여자라니. 기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노인들 상대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아요. 조심하셔야죠. 정욱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녀들은 재혼을 반대했고 기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태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그분을, 정욱 씨를? 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정욱의 작은 꽃집으로 태수와 미정이 찾아왔어요. 이정욱 씨 맞으시죠?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욱은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기석 선생님 자녀분들이시죠?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미정이 음료수 박스를 내밀었어요. 정욱은 음료수 박스를 받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남매는 정욱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아버지를 만났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정욱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혼자 오래 살았거든요. 외로웠는데 선생님 만나서 참 감사해요. 재산 같은 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태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욱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 가게 운영하고 있고요. 미정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 가게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하죠. 대화는 점점 신문처럼 변해갔습니다. 정욱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기석 때문에 참았어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고혈압 있으시던데. 약 잘 챙겨 드시라고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병원비 같은 건 누가 내요? 태수의 질문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각자 내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수와 미정은 한참을 신문처럼 이것저것 묻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매가 꽃집을 나서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오빠 어떻게 생각해?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수가 회사 법무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상속포 기각서 같은 거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식 보내줄게. 근데 그거 받아두기로 한 거야? 관계 틀어질 텐데? 관계는 무슨? 재산 날아가면 관계는 소용없어. 일주일 뒤 남매는 다시 꽃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재혼하시는 건 반대 안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수가 봉투를 정옥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옥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포 기각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혼하시는 거라면 문제 없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서명하시면 돼요. 기석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아버지한테는 저희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옥은 서류를 천천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서명 안 하시면 재혼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태수가 명함을 탁자에 놓고 일어났어요. 미정도 따라 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문이 닫히고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봉투를 꼭 쥐었어요. 그날 저녁 정옥은 기석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자식들이.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재산 생각한 적도 없으니까. 정옥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기석은 당장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네가 이 사람한테 뭘 한 거야? 아버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정옥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애비한테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지. 장남이 알아서 해요. 혹시 알아요? 아버지가 속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태수는 가시가 돋친 말들을 쏟아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기석이 병원을 예약하기 위해 진료 예약비를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절당했어요. 손님,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석은 당황해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 계좌는 보호자 요청으로 일정 금액 이상 출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내가 보호자 신청한 적 없는데요. 자녀분께서 치매 우려로 신청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석은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옥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기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애들이 내 통장을 막아버렸어. 정옥은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치매 우려라고 신청했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복지관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그 양반 재산 보고 결혼한다더라. 아이고,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더니. 정옥이 합창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겼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렸어요. 태수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지셨어. 갑자기 재혼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재혼?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70이 넘으셨어. 복지관에서 만난 여자래.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노인 상대로 접근하는 거.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포 기각서까지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화만 내시지 뭐야. 형님, 그래도 부모님 인생인데. 인생은 무슨.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히 변하셨다니까. 미정은 가족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빠, 아버지 오늘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던데. 태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 여자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미정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한테도 얘기해봐요. 주변에서 말리면 정신 차리실 수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연락해볼게. 며칠 뒤 태수는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한태수입니다. 오, 태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냐? 사장님, 우리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여자랑 재혼하신다고.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기석이가? 네.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사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태수는 여러 명에게 같은 내용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노년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죠. 가족이 걱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노인 타깃 사기 많다던데. 미정은 직접 답글을 달지 않았지만 공감 표시를 눌렀어요. 정옥은 복지관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합창 연습 시간에도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옥 씨가 한기석 씨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래. 아이고, 그래서 애들이 반대하는구나. 나이 들어서도 욕심은 안 없어지나 봐. 정옥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기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잠깐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기석이 놀라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요.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옥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혈압약을 먹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정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하지만 기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옥은 혈압계로 혈압을 재봤어요. 180이 넘게 나왔습니다.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다니까. 약 먹으면 내려가. 기석은 고집을 부렸지만 정옥은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요즘 좀 그랬습니다. 기석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정옥이 태수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태수는 받지 않았어요. 미정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정옥이가 기석 씨 병원비까지 대신 낸다던데 자식들은 연락도 안 받는데 그 여자 때문이래. 에휴, 다 늙어서 무슨 재혼이야. 자식들만 원수 만들지. 정옥이 장을 보러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슬쩍 눈을 피했어요. 정옥은 필요한 물건만 짚고 서둘러 계산을 마쳤습니다. 복지관 앞 게시판에는 누군가 인쇄한 글이 붙어 있었어요. 황혼 재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누군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놨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옥은 그 글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가 일부러 붙인 게 분명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도 익명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동네에 황혼 재혼으로 난리 난 집 있다던데요. 자녀들이 엄청 반대한대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어디 동인지 알려주세요. 저도 들었어요. 행복복지관 쪽이라던데. 요즘 실버꽃뱀이 많다던데요. 조심해야죠. 자식들이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미정은 그 글에 조용히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석은 퇴원 후에도 계속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번번이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애들이 날 완전히 버렸구나. 기석이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정옥은 옆에 앉아 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당신한테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기석의 옛 친구가 기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기석아, 자네 요즘 무슨 일이야? 태수한테 전화 받았는데. 태수가 뭐래? 자네가 재혼한다고? 그것도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랑? 친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돼.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나이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이야. 기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기석이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정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기석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요원들이 기석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옥도 함께 타려는데 요원이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네.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친구예요.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정옥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수 씨, 저 이정옥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오셔야 해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사님은 거기 오지 마세요. 이제 그만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등록이 자녀분들로 되어 있어서요. 보호자분들 오실 때까지 면회가 안 돼요. 네, 규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옥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옥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그저 타인일 뿐인 존재. 정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분들과 상담이 필요해요. 정옥이 다가서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이 안 되시면 어렵습니다. 정옥은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와 미정이 병원에 도착한 건 그날 밤 늦게였어요. 두 사람은 정옥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미정이 차갑게 물었어요. 아버님 상태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가세요. 태수가 말을 자르며 의사실로 향했습니다. 정옥은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상담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하고 입원비 보증금도 필요합니다. 태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정이 오빠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아버지 통장 막아놨잖아요. 그거야. 풀면 되지.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직원이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환자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보호자분들이 모든 결제 권한을 자신들로만 한정하셨어요. 환자분 관련해서는 보호자 승인 없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해서요. 태수와 미정이 정옥의 접근을 막기 위해 병원에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었죠. 정옥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기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태수와 미정만 들어갔어요. 정옥은 밖에서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한편으로 미정은 복지관 앞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일부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재혼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 여자분이 자꾸 재혼을 재촉하셔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어요. 그러니까 쓰러지시지. 나이 드신 분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되는데. 미정은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시더니 제발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쾌차 기원합니다. 가족 말씀 들으셨어야죠. 복지관 합창단 단톡방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석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정욱 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쓰러지셨다던데요. 에휴, 안타깝네요. 정욱은 그 메시지들을 보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정욱은 기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기석의 옷이 소파에 걸쳐져 있었고 식탁에는 그가 마시던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욱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혹시 병원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중요 서류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욱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들과 증여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욱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장남 태수에게 사업자금 명목 1억 원 증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녀 미정에게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억 원 증여.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는 계속 나왔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석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다 나눠줬다. 남은 건 이 집과 연금뿐. 그래도 괜찮다. 내가 번 돈이니까. 정욱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석은 이미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정욱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욱은 서류들을 복사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한 장 한 장 복사하며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일단 증거는 확보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실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자식들이 부당하게 아버지 계좌를 동결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욱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메모를 했어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학대 부분이요. 학대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를 동결하고 아버지의 의사를 무시하는 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신고를 접수하시고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욱은 복사한 서류들을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을 회복하시면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어르신, 지금은 아버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욱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태수와 마주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려고. 확인은 무슨?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신다고요. 미정도 오빠 옆에 섰어요. 이정욱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돌볼 거니까. 미정의 가시돋친 말들이 정욱의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정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신고 접수증을 더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이 지나가자 정욱은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기석이 누워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가 보호자 상담실로 태수와 미정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그러니까 아버님의 계좌 동결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태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보호 차원에서 환자분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동의요? 그게 무슨...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계좌를 동결하신 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옥은 병원 로비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석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정옥은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유리창으로라도 기석을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옥은 유리에 손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도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병원은 고요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기석의 눈이 조금씩 떠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검사를 진행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안정한 상태예요. 태수와 미정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유리창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옥.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태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태수예요. 하지만 기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정옥. 어디? 미정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간호사가 태수를 불러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다른 분을 찾으시는데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면회 가능하신 분은 다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닌데요.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죠. 태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은 간호사의 안내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석은 정옥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정옥이 기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석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고생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태수와 미정을 따로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전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기석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환자분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니 의료진 2분이 참석하겠습니다. 태수가 반대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무슨 유언장이에요. 환자분의 권리입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석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남은 재산. 집이랑 연금. 아버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미정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해야. 네. 사회복지사가 펜과 종이를 준비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기석이 말했습니다. 집은 정옥에게 주고 싶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멀쩡해. 기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옥은 날 진심으로 대해줬어. 재산 때문이 아니야. 간호사가 태수를 진정시켰어요. 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이미 다 줬잖아. 학자금, 사업자금, 집 살 돈. 그건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기석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정옥에게 내 남은 노후를 맡기고 싶었다. 사회복지사가 그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의료진이 서명했어요. 태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정이 뒤따라 나가며 소리쳤어요. 오빠, 이거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봐야겠어. 2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옥은 기석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자녀분들이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야. 기석이 정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저도요. 선생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정옥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변호사가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했어요. 환자분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복지관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석 씨가 유언장 써서 정옥한테 다 준다던데? 자식들 두고 그 여자한테? 속았나 봐. 완전히. 정옥의 휴대폰에는 복지관 사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정옥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떨어졌어요.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어요. 태수와 미정이 허둥지둥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옥도 함께 있었어요. 기석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기석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정옥은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기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삑 소리가 울렸어요.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5시 47분, 사망 확인합니다. 미정이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어요. 태수는 벽에 기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옥은 기석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정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르신. 이제. 정옥은 천천히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유언장 사본을 정옥에게 전달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전해드립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태수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건 무효예요. 법적으로 싸울 겁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의 손목 시계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시계였지만 기석이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그 시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장례 준비는 정옥이 맡았습니다. 태수와 미정은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느라 바빴거든요. 정옥은 기석이 좋아하던 꽃으로 빈소를 꾸몄어요. 국화와 백합이 조용히 빈소를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에 문상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사람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정옥을 보는 시선은 차가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유언장까지 받아냈다던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태수와 미정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정옥에게 통보했습니다. 아버지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부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옥은 기석의 손목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빈소를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빈소의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주 정옥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공익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는 정옥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증여 확인서, 통장 사본, 기석의 메모, 유언장 사본.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르신, 고인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상속인은 중병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피고의 부당한 영향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정옥은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실에서 태수와 미정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정옥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상속인은 뇌출혈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정옥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의료진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환자는 유언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증언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정옥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기석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내역서였어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서류에는 1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증여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은 오빠의 옷을 잡아당겼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 증여 내역이 사실입니까? 태수 측 변호사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적인 증여이고, 하지만 상속재산 산정의 중요한 부분이죠.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옥의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남에게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장녀에게는 주택자금 명목으로 1억 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6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재산을 노렸다고 주장하셨는데 정작 노릴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정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도 있잖아요. 집의 시가는 얼마입니까? 2억 정도.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녀분들이 더 많이 받으신 것 아닙니까?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태수 측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 가면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합의를 권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지관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정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석 선생님이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 다 주셨대요. 뭐? 그럼 정옥 씨가 노릴 게 뭐가 있어? 집밖에 없었대요. 그것도 2억짜리.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합창단 단톡방이 들썩였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옥이가 재산 노린 게 아니었네. 자식들이 이미 다 받아갔는데. 에휴,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대했으면서 진짜 자식이 효자인 줄 알았더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법무팀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그 소송 어떻게 됐어? 재판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너 아버지한테 이미 많이 받지 않았어?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태수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밖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정도 학교에서 힘들었어요. 수업 중에 자꾸 멍해졌고 학생들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미안. 미정은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학년 선생님이 넌지시 물었어요. 미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정은 교무실을 나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와 미정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어요. 오빠, 우리 잘못한 거 아닐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셨던 건지도 몰라요. 사랑?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학교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요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우울해져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보내드리고 힘드세요? 상담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은 심리상담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아버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바쁘셔서 얼굴도 자주 못 봤고 아버님이 외로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눈물이 났어요. 정옥은 모든 재판 절차를 기다리며 꽃집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지만 꾸준히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음악단장님이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옥 선생님, 다시 합창단에 나오세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제가 다시 나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오해했어요. 미안합니다. 단장님이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정옥은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기석의 집과 재산을 정리하기로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왜요? 정당하게 받으신 건데. 이 집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기석 선생님 생각만 나고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랑 미정 씨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옥은 태수와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정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집은 당신들이 가지세요. 미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기석 선생님은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가 그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아요.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신 기석 선생님 이름으로 아동복지센터에 기부 좀 하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옥 씨,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들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요. 정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기석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뒤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집은 자녀들에게 돌아갔고 정옥은 기석의 연금 일부를 받아 복지센터에 기부했어요. 기석 선생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매년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옥은 복지관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단장님이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옥 선생님.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옥 씨, 마음고생 많았죠?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걱정하신 거잖아요. 정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기석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다음 달 복지관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합창단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었어요. 정옥은 무대 뒤에서 기석의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선생님 잘 보고 계시죠? 정옥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합창이 시작됐어요. 정옥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눈을 뜨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맨 뒷자리에 어린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의 손자 준서였어요. 옆에는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정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옥은 놀라서 노래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정옥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준서가 달려와 정옥의 옷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정옥은 무릎을 굽혀 준서와 눈을 맞췄어요. 고마워, 준서야. 미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미정 씨도 태수 씨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서가 정옥의 손목시계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그거 할아버지 시계예요? 응, 그래. 할아버지 생각나요? 준서의 순수한 질문에 정옥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항상 차고 다니셨거든. 정옥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란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기석의 낡은 안경이었어요. 이거 아버지가 늘 끼고 계시던 건데요. 미정이 안경을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찾던 분은 저희가 아니라 여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정옥은 안경을 받아들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정옥이 안경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가 원하실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옥은 안경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고모 그리고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정옥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지관 복도에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쳤어요. 그날 밤 정옥은 새로 얻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책상 위에 기석의 손목시계와 안경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옥은 안경을 들어 렌즈를 닦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정옥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복지관 합창단 할머니였습니다. 정옥 씨, 카네이션 한 다발 주세요. 어디 쓰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갖다 드리려고요. 정옥은 정성껏 꽃을 포장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돈을 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여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정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석과 정옥이 복지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옥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미정이 다른 사진도 꺼냈습니다. 기석이 어린 미정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기석 선생님은 태수 씨랑 미정 씨 얘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정옥이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주말에 태수가 준서를 데리고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합창단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정옥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아빠 손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저 할머니 목소리 정말 예쁘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준서가 정옥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노래 잘 들었어요. 정옥이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오늘도 와줘서. 태수가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정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과하려고 왔어요.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옥이 손을 내밀었어요. 태수는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던 거네요. 저도 좋은 분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정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서가 할아버지 많이 그리워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준서를 사랑하셨어요. 정옥의 말에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기석을 추모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단장님이 마련한 자리였어요. 기석 선생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무대 한쪽에 기석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옥은 사진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합창단이 기석이 좋아하던 노래를 불렀어요. 그대 있음에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맨 앞에서 울려 퍼졌어요. 관객석에는 태수, 미정,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정옥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석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봄을 선물해 주신 분이었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외롭던 저에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셨죠. 관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옥이 기석의 손목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시계처럼 선생님의 사랑은 계속 제 곁에서 흘러갈 거예요. 박수 소리가 복지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미정이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여사님, 앞으로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옥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가 정옥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준서야, 고마워. 정말 예쁘다. 정옥이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준서가 해맑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기석의 시계와 안경을 놓고 바라봤어요. 그 옆에 준서가 그린 그림을 세워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옥은 창가에 앉아 합창단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꽃집 문을 열며 기석의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선생님. 정옥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옥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복지관 합창단 연습이 있는 수요일이 왔어요. 정옥은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실에는 벌써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옥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 세 곡 연습한다며 기대돼서요. 정옥이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반장님이 들어오며 악보를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남는다는 곡을 배워볼 거예요. 정옥이 악보를 펼쳤어요.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남는 마음, 시간이 지나도 남는 기억.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합창이 시작됐어요. 정옥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날, 함께 국밥을 먹던 날, 마지막 미소를 짓던 날. 모든 순간이 정옥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셨어요. 정옥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 많아서요. 정옥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데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사님, 다음 주 일요일에 준서 생일이에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정옥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꼭 갈게요. 준서한테 꽃다발 만들어줄게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녁에 정옥은 기석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정옥이 사진 속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잘 살아갈게요. 사진 속 기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옥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시계와 안경, 준서의 그림 옆에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정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자요, 선생님. 정옥이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일찍 일어나 꽃집으로 향했어요. 길에서 복지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정옥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정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꽃집에 도착해서 준서 생일 선물로 줄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장미와 하얀 백합을 섞어 예쁘게 꾸몄어요. 준서가 좋아할까? 정옥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정옥은 활짝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일요일 정옥은 꽃다발을 들고 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왔어요. 정옥이 준서를 안아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서야. 와, 꽃이다. 정말 예뻐요. 준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거실에는 태수와 미정,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기석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계신 거예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항상 함께 계시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서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계시길.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파티가 끝나고 정옥이 일어서려 하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정옥 씨, 조금만 더 계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요? 네. 가족 사진이요. 미정의 말에 정옥은 놀랐어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기석의 사진을 가운데 두고 함께 섰습니다. 준서가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 서세요.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따뜻한 봄날의 한순간이 영원히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기석의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정옥이 시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기석의 사진이 조용히 빛났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복지관에서 들려오는 합창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정옥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정옥의 얼굴을 감싸며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정옥 씨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주세요.